내 이름은 김정희. 올해로 62이 되었다. 평생을 가정에 바치며 살아왔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그늘 같은 존재였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놓은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아들 도윤이는 착실히 자라 무역회사를 다니며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 혼자 있는 며느리 미경이가 안쓰러워 나는 종종 밥을 해 들여다 주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손수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다. 정갈이 담은 그릇들을 장바구니에 넣고 며느리의 아파트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작은 뿌듯함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살뜰히 챙기니 며느리도 얼마나 든든하랴. 그런 생각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TV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건 분명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끊어지는 여자의 신음, 그리고 거칠게 섞여드는 남자의 숨소리. 손에 들린 반찬 그릇이 덜컥 흔들렸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믿고 싶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귀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꼭 움켜쥔 채 나는 조심스레 문에 귀를 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낯선 남자의 낮고 거친 숨결, 며느리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 늘 단정하고 조신하다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였다.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와 나를 발견할까 두려워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계단 쪽으로 몸을 피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반찬이 어찌나 무겁던지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분명 TV였어. 아니면 라디오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귓가에 맴도는 소리는 결코 착각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 내가 며느리 집 앞에서 이상한 걸 들었어. 그런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잠은커녕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다. 베개를 덮어도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의 신음, 남자의 숨소리 온 집안이 그 음성으로 가득한 듯했다. 새벽녘 거울 앞에 앉았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늘어진 눈과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흰 머리가 성성한 머리카락. 내가 미쳤나 환청을 들은 걸까 스스로를 다그쳐도 가슴 속에 맺힌 불길한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신문을 보며 말했다. 당신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졌어. 어디 아픈 거 아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이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사실은 병이 아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며느리를 떠올렸다.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승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늘 고운 말씨에 조신한 태도. 시어머니인 나를 공경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바람을 피운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반찬을 만들며 칼을 잡아도 손이 떨렸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소리가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 내가 듣지 말았어야 할 소리. 이틀째 밤 나는 이불 속에서 흐느꼈다. 서러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미어졌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너질까.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식욕마저 잃었다. 좋아하던 된장국도 따뜻한 밥도 목에 걸렸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남편은 계속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나는 답할 수 없었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입을 열어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며느리를 원망하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를 증오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더럽힐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 서서 이를 악물었다. 주름진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넷째 날부터는 집착이 시작됐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수상쩍게 보였다. 그녀가 전화를 할 때 목소리를 살피고 외출을 하면 어디로 가는지 눈여겨봤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더 공손했고 늘 시어머니를 챙겼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나는 밤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직접 따져야 하나?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소리만 들었을 뿐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일주일이 흘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며느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밤이면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눈꺼풀을 내리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며느리 미경의 낮은 신음과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였다. 아무리 베개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려도 그 소리는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새벽이 다가올 때쯤이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면 초췌한 얼굴로 거울을 마주했고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며느리를 향한 집착에 사로잡혔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심스러웠고 평소의 웃음도 공손한 태도도 심지어 평범하게 문을 열고 나서는 뒷모습마저도 낯설게 보였다. 나는 집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며느리 집 현관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커피잔은 식어갔고 시선은 오직 출입문에만 머물렀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와 시장으로 향하면 나도 뒤따라 걸었다.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담고 생필품을 장바구니에 넣는 평범한 모습은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지만 내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 저렇게 평범하게 연기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한 걸까? 며칠 뒤에는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저 성실한 젊은 주부에 불과했다.
땀에 젖은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모습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떠는 모습조차, 웃음소리를 내뱉는 표정조차 진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가 입술을 열어 무심히 뱉는 말들이 내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저 얼굴로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겠지. 저 웃음 뒤에 숨겨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 며느리의 생활은 너무나 평범했다. 시장과 헬스장, 친구들과의 모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그저 성실하고 단조로운 일상뿐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미쳐갔다. 평범함 속에 감춰진 진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밤이면 베개를 끌어안고 울부짖듯 속삭였다. 아니야, 틀림없어. 반드시 밝혀내야 해. 결국 나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며느리 집 현관만 노려보았다. 책을 읽는 척,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눈은 늘 현관에 고정돼 있었다. 택배 기사, 수도 검침원, 정수기 기사들만 오갔지만 내 심장은 그때마다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저 중 한 명이 그날 밤의 남자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의심할 만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그 지루하고 공허한 감시는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고 나는 점점 초췌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던 중 몇몇 주민들의 대화가 내 귀에 걸렸다. 요즘 단지에 수상한 남자가 들락거린다더라. 그 말은 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혹시 그게 며느리와 관련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했고 나는 답답함에 치를 떨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나는 TV에서 우연히 불륜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 사무소 광고를 보았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그래, 혼자서는 불가능해.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해. 이대로 두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손에 쥔 전화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버튼을 눌렀다.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탐정사무소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또 한 번 크게 꺾여버렸다. 이제 나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의 전화를 후회하듯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식탁 위를 파고들었고 눈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 결심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가야 해. 끝까지 가야 해.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잡고 외투를 걸쳤다. 탐정사무소의 문을 열었을 때 풍기는 공기는 묘하게 차가우면서도 무거웠다. 검은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빛바랜 시계,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두꺼운 서류철들. 그곳은 마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만들어진 은밀한 동굴 같았다.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희 님이시죠? 전화 주신 분. 그의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로 그날 현관에서 들은 소리를 설명했다. 내 며느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의심과 괴로움. 내 손은 서류 위에서 덜덜 떨렸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탐정은 묵묵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펜 끝에서 파생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그 말에 나는 마치 생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은 나를 다시 얼어붙게 했다. 다만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증거를 확보하려면 사진과 영상, 심지어 녹음까지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가 적혀 있었다. 순간 망설임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곧 눈을 감았다가 뜨며 펜을 들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들과 제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떨리는 손끝이 계약서 위에 사인을 그어 나갔다. 그 순간 나는 되돌릴 수 없는 다리에 발을 디딘 셈이었다. 탐정은 일주일을 달라고 했다. 며느리의 일상, 그녀의 만남, 그리고 그녀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아도 바늘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고 하루가 끝나면 또다시 끝없는 불면의 밤이 찾아왔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들이 교차했다. 혹시 며느리가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난 건 아닐까? 혹시 또 다른 은밀한 장소에서 웃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들에 치를 떨며 새벽마다 창문을 열어 젖히곤 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다시 탐정사무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문을 열자 탐정은 이미 두꺼운 파일을 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서류철이 열리며 사진들이 차례차례 내 눈앞에 펼쳐졌다. 장을 보는 며느리의 모습, 카페에서 친구와 웃는 모습,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모든 사진은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들은 거였나. 그러나 안도의 끝에는 다시 불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좀 다릅니다. 탐정이 꺼낸 사진 속에는 낯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넓은 어깨,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얼굴. 나는 사진을 움켜쥔 채 손끝을 떨었다. 탐정의 말은 이어졌다. 일주일 동안 총 3번 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류 시간이 이상합니다. 보통 기사들이 10분, 길어도 30분이면 떠나는데 이 남자는 2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모두 저녁 이후에 왔다가 밤늦게 나갔습니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한 장면이 있었다. 그날 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던 낯선 숨소리.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마지막 장을 집어 올렸을 때 내 눈동자는 얼어붙었다. 한 남성이 선명히 찍혀 있었는데 정장을 입은 중년,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 같았다. 나는 사진 속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믿고 싶지 않았으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남편 민우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어지럼증이 몰려왔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 서류철을 덮어버릴 뻔했다.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30해 넘게 내 곁에 있던 남자가 아들 도연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니. 이보다 끔찍한 배신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탐정은 내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며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밀었지만 그 따뜻한 잔조차 얼음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사무소를 나서자 바깥 공기는 매서웠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귓가에 맴도는 것은 탐정이 마지막에 내게 건넨 말뿐이었다. 김 여사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으며 들어가는 며느리와 남편의 모습.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죄책감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한 친밀함이 묻어나 있었다. 나는 울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건 분노가 너무 커서였을까? 아니면 배신감이 심장을 이미 마비시켰기 때문이었을까?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던 남편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리모컨을 쥔 그의 손. 무심한 목소리, 어디 갔다 와. 저녁 늦었네.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울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다녀왔어라고 대답했으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숟가락은 무겁게만 느껴졌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 다짐했다. 남편, 며느리, 내가 너희들을 끝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옆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조롱처럼 울려 퍼졌고 그 숨결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찔러댔다. 사진 속 장면이 계속 떠올라 눈꺼풀 안쪽을 파고들었고 팔짱을 끼고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던 두 사람의 얼굴이 내 잠을 앗아갔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숨이 막혔고 차라리 가슴을 찢어 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어서는 안 되었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이지만 나는 이제 강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그들이 내게 남긴 상처의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중년 여인이 아니라 차갑게 굳은 한 인간이 서 있었다. 30해 넘게 참고 살아온 순종과 인내는 사라지고 대신 불타는 복수심이 내 눈빛을 채웠다. 나는 부엌에 앉아 서류철을 꺼내어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호텔 앞 사진, 며느리 집을 드나드는 사진, 밤 늦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까지 일자와 시간,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내 무기였다. 법정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날이었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불륜 소송 판례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대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놀랍게도 며느리 역시 상간녀로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히 남편과의 문제를 넘어서
나를 조롱하듯 웃었던 며느리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곧장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것은 내게 날개와도 같은 존재였다. 며칠 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아들 도연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 그들이 만날 것이라고. 저녁 무렵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뒤따르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의 아파트 근처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잠시 후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치가 떨렸다. 아내를 배신한 남자가 며느리에게는 연인처럼 다가가는 모습이라니.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레 접근해 현관 앞에 녹음기를 두고 발걸음을 물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또렷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낮게 깔린 웃음,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숨소리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1시간 넘게 녹음했다. 작은 기계 속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확실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을 재생했을 때 나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다. 보고 싶었어요라는 며느리의 목소리. 이 순간만 기다렸어라는 남편의 속삭임. 술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섞여 흐르는 신음. 그 적나라한 대화는 내 귀를 찌르며 가슴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내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USB에 옮겨 담았고 사진과 함께 하나의 파일철에 정리했다. 이제 법정에서 무너질 사람은 2명이었다. 내 남편이자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아내. 나는 다음 날 곧장 법무법인을 찾았다. 낯선 사무실. 가죽 소파에 앉아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웠다. 중년의 변호사가 나타나 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고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이 정도면 명백합니다. 남편과 며느리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크게 두드렸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변호사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등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모아두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휴대폰을 살폈다. 그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조심스레 열어보니 화면 속에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문자들이 가득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라는 며느리의 메시지. 그 웃음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남편의 답장. 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와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지만 곧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했다. 그들의 손가락이 남긴 활자 하나하나가 내 무기였으니까. 나는 웃음을 지었다. 이 웃음은 더 이상 눈물의 가장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진 복수의 웃음이었다. 며칠 뒤 탐정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더 확보해 달라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밀착된 순간까지 포착해 달라고. 탐정은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더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를 전율하게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치밀한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내 일상은 변해갔다. 아침이면 평온한 아내의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으나 밤이면 차가운 전사처럼 증거를 정리하며 복수의 계획을 다듬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곧 올 그날 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준비한 자료가 더 확보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사무소로 향했다. 이미 내 손에는 USB, 사진,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더 많은 증거는 곧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탐정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내밀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호텔 로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모습,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나란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며느리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실루엣까지.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미 알았던 사실이지만 눈으로 다시 확인하니 분노는 더 깊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탐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굳혀져 있었으니 이제 남은 건 시행뿐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묘하게 가벼웠다. 무거운 건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의 무너짐 때문이었고, 가벼운 건 곧 이 모든 고통이 끝날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정치인의 목소리보다도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더 역겹게 다가왔다.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 준비를 했다. 그가 오늘 반찬 맛있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속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미소를 가장했다. 이웃이 들으면 평범한 부부의 대화로 들렸겠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끝난 관계였다. 그날 밤 다시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열어본 메시지 속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반년 전 아들이 첫 출장에 나섰던 시기부터 이미 둘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외롭지 않게 해줄게.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글자 하나하나가 내 눈에 불에 탄 듯 새겨졌다. 그들은 우연히 취기 속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치를 떨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오래도록 준비된 파멸이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사진, 녹음, 문자 캡처, 그리고 새로 확보한 자료까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도라면 남편 쪽 재산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에게도 확실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복수의 날을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수란 감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다. 날짜를 정하고 명분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을 이유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떠오른 건 남편의 생일이었다. 평소라면 조용히 저녁상을 차려주고 끝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며느리와 아들까지 모두 불러 함께 축하하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승낙했고 며느리 역시 환한 미소로 오겠다고 했다.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오자 피곤하다고 했지만 내가 강하게 권유하자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렇게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듯 맞춰졌다. 그날까지 나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매일 아침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저녁에는 평범한 부부처럼 대화했다. 며느리와 통화할 때도 친절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속으로는 혀끝에 쓴 피가 고여도 웃었다. 내가 웃는 얼굴 뒤에서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밤마다 나는 파일철을 꺼내 정리했다. 사진은 날짜별로 다시 묶고 녹음 파일은 USB에 복사해 2개의 사본을 만들었다. 혹시라도 하나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문자 캡처와 호텔 출입 기록까지 인쇄해 파일 속에 차곡차곡 넣었다. 봉투 3개에 나눠 담았다. 하나는 남편 앞으로, 하나는 며느리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 앞에 두기 위해서였다. 식탁 위에 3개의 봉투가 놓이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다. 30여 년을 참고 살아온 내가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을 내가 끝내는 것이다. 침대에 누운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곧 끝이다. 그리고 곧 시작이기도 하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남편의 생일.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열 날이었다. 아침부터 나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갈비찜, 잡채, 나물, 멸치볶음, 전까지 마치 평범한 생일상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하지만 내 손놀림에는 그 어떤 때보다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질 음식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심판의 전주곡이 될 것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생일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였지만 내 눈빛은 달랐다. 오랜 배신과 고통을 견딘 끝에 단단해진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 속에서 낯선 여인을 발견했다. 더 이상 참고만 살던 여자가 아니었다. 오후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먼저 며느리 미진이 들어섰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고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공손했지만 나는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 안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나는 부드럽게 맞이했다. 고맙구나. 어서 들어와. 잠시 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도연이 도착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저며왔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마치 오늘이 단순히 즐거운 가족의 날인 듯. 그 표정이 내 속을 더 뒤틀리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토록 뻔뻔할 수 있는가? 나와 눈을 마주치며 웃는 그 얼굴 뒤에 그는 이미 모든 걸 숨겨놓은 채였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올려졌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아들은 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라며 웃었다. 남편은 정치 뉴스를 화제로 삼으며 건배를 제안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그 잔은 곧 심판의 종소리로 변할 것이었다. 식사가 중반에 이르자 나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섰다. 잠시만 기다려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봉투 3개를 들고 나왔다. 하얀 봉투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이 가족의 가면을 벗겨낼 칼날이. 식탁으로 돌아와 나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나는 남편 앞에, 하나는 며느리 앞에, 마지막 하나는 내 앞에.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바라봤다. 며느리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담겨 있었다. 순간 식탁 위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젓가락 소리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무겁게 울렸다. 남편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다. 그들은 아직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듯했다. 아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이 이 자리에서 드러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살며시 열며 속삭였다. 이제 모든 가면을 벗을 시간이에요. 정적이 감도는 식탁 위에서 나는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내 손에 쏠려 있었다. 첫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호텔 앞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남편과 며느리의 사진이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며느리는 손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고 남편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한 장, 또 한 장 차례로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나열했다. 며느리 집을 드나드는 남편의 모습,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집, 그리고 또 다른 호텔의 입구. 혹시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까? 단순한 오해라고?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움켜쥐려다 멈추었다. 나는 봉투에서 USB를 꺼내 녹음기를 틀었다. 거실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편의 웃음 섞인 말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이어지는 건 건배 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애정 어린 대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숨소리.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만,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숨길 여지도 변명의 틈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남편과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오늘 밤 기다릴게. 아들이 없으니 편하게 와요. 너무나 적나라한 문장들이었다. 아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미진아,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미진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흐느낌만 새어나왔다. 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변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남편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만해. 이 여자가 꾸민 거야. 일부러 우리를 하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허공을 때릴 뿐이었다. 증거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꾸몄다고. 그럼 이 사진과 녹음, 문자까지 내가 다 만든 위조란 말입니까? 당신이 호텔 앞에서 저 여자와 팔짱을 낀 모습까지 내가 조작했다고? 아들의 눈빛이 아버지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이나 애정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배신만이 가득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제 아내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곧 답이었다. 며느리 미지는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걷어찼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증거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당신들의 가면은 다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자리도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한때 따뜻했던 가족의 식탁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집은 오직 울음과 분노,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고통과 배신의 대가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오늘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내 앞에는 남편 민우와 며느리 미진,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지쳐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다. 김정희 씨와 최미무 씨의 이혼 소송 사건을 시작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변호사들이 차례로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다. 내 변호사는 준비해 둔 자료들을 차례로 꺼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사진. 하나하나가 명백한 증거였다. 판사의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남편 쪽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자료가 워낙 명확해 더는 발뺌할 수 없었다. 결국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며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다시 술렁였다. 진술서의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남편은 처음부터 며느리를 노렸다는 사실을 적어 내려간 것이었다. 아들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고의로 며느리에게 접근했고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분위기를 유도해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진술서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지금까지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해 그나마 위안을 삼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며느리 측의 진술서가 공개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다. 외로움에 지쳐 있었고 아들이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그 위로가 달콤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도 그 관계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참혹한 고백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노렸고 며느리는 점점 마음을 허락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 모두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피고 최미무 씨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 김정희 씨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을 명합니다. 그 순간 나는 차갑게 눈을 감았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한 문장으로 끝나버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도 법적 책임이 주어졌다.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며느리 미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 도연은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내 손에는 승리의 판결문이 쥐어졌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분명 나는 이겼다. 그러나 그 승리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잿더미 위의 승리였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남편의 탐욕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절망까지.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법정 건물 앞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여전히 쓰라린 아픔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판결이 내려진 후 몇 주가 흘렀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고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남편 민우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고 며느리 미지는 위자료를 갚기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들 도연 역시 아내와 이혼을 결정하며 나와의 관계를 더 끈끈이 이어갔다. 배신의 잔해 속에서 가족은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새 집은 조용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30년의 공간을 떠나 혼자 살기엔 다소 넓었지만 오히려 그 적막이 나를 위로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기분을 느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요리 클래스를 등록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이탈리안 요리를 익혔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도 계획했다. 평생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부러움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배신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당당히 새 출발을 하는 내 모습이 그들에게는 강인함으로 비쳤던 것이다. 가끔은 지난 세월이 떠올라 씁쓸할 때도 있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저리게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짜가 아닌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도연이 집에 찾아왔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내 앞에서는 씩씩하게 굴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가 당당히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도연아, 너도 이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지. 우리 둘 다 다시 태어난 거야.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축복하는 듯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과거는 잿더미로 남았지만 그 위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도 며느리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오직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었다. 그날 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정희야,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다.